뭐 이제 정치 일반 뭐 다소 정무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신문에도 반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소 리얼 토크를 좀 소신발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예. 우리 정성호 의원님, 지금 사선 중진이시잖아요, 그죠? 경륜이 높으시고, 근데 왈 이제 민주당이라는 데가 뭐 친문, 비문 얘기도 있고, 뭐 반문도 있던 때가 있습니다. 지금은 뭐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일정 부분 해소도 됐고 또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 중에 중진이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할 말은 하는 정치인, 그러니까 소신을 어떤 개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기가 사실은 뭐 좀 쉽지는 않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럴 때 겪는 어떤 뭐 자신의 철학 또 어떤 고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소회를 좀 한번. 근데 좀 되게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뭐 강한 사람도 아니고. 아니, 강한 의미가 아니라. 그다음 이게 제가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, 이제 그 상식적인 말씀에, 얘기도 안 하니까. 다른 분들이 다 비상식적이라는 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예. 상식적인 얘기 좀 해서 그냥 안 하니까. 그냥 제가 그냥 가끔 상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 좀 튀는 발언처럼 소신 발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수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죠. 공감하는 일반인들 공감하지 않으면 그게 소신 발언이 되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죠. 좀 뭐 늘 부담스럽죠. 왜냐하면 그렇죠. 우리 저는 그래도 원래 제가 그렇게 말을 뭐 과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좀 적게 하는 편이고, 편이고 좀 온건한 성향의 사람인데 도저히 말은 좀 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. 특히 뭐 또 저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다른데 저놈은 저 이재명 계보다 이런 말씀이죠. 이재명 계보의 좌장이니까 제가 정성호가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하고 뭔가 관계가 있지 않냐,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조심스럽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또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다만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제가 17대 국회의원 때 너무 그 당 여당이었는데 중구난방이어갖고 108명의 초선들이 108번이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니까 여당이 무책임하고 당이 또 분열하고 결국 그 당시 뭐 상당한 또 혼란이 겪지 않았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? 트라우마라고 할까?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죠, 사실은요. 조금 어려워도 외부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안에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춘 당의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할 건 지적을 해줘야죠, 사실은요. 국민의 눈으로, 그죠? 국민의 눈높이로 우리 당을 보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지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소신 발언. 그러니까 좀 상식에 기반한 건데 상대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뭐 당내 이제 민주주의 역동성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절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까놓고 이른바 얘기하는 시쳇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눈치 보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돋보였거나 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초재선은 초재선의 장점과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사선 중진이신데 중진으로서의 또 책무나 역할도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? 정말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.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그 여당의 초선 의원들하고 계속 만남을 갖고 있어요. 초선 의원님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바빠서 초선 의원들과 접촉이 없었습니다. 근데 요새 초선 의원들 만나면서 앞으로 향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정감사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특히 제가 예결위원장이니까 예산 심사할 때 어떤 점들을 잘 봐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자기 또 정책적인 관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국회의원이 확보하려고 하면은 또 그래서 예산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. 좀 알려주고 있는데 국회가 뭐 4년마다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 4년 동안 특히 초선 의원들이 국회 역할이 도대체 뭔지 여당 의원이 그냥 정부만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입법부고 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여튼 국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은 또 지역 주민의 또 대표이기도 하니까 또 지역 발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진 의원들이 정말 또 본인의 시각만이 아니라
또 저도 노력을 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국민들의 눈높이,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완해갖고 또 초선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개별이 입법기관이고 또 그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요체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무를 잘하도록 이제 이른바 이제 초선이나 상대적으로 초재선들은 이제 그런 점에서 경륜이나 노하우로 이렇게 좀 견인하고 또 중진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뭐 여당이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일 때는 집권 여당, 야당일 때는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잘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뭐 이제 야당이 되면 야당 다 와야 되고 여당이 되면 여당 다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 직면했을 때는 참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역할하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정치인 정성호는 어떤 정치 철학을 그러니까 이제 뭐 초심이랄지 정치 철학이랄지 뭐 좌우명이랄지 앞으로 정치인 정성호는 이런 지향과 방향을 갖고 정치를 나는 하려고 한다.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변호사 때부터 제가 초선 재선 때까지 제 명함에다 썼었는데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제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지금 뭐 우리 국민들 특히 20, 30대가 가장 갈구하는 게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? 정의의 가치들.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이거든요, 사실요.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형평이 주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불만들이 많습니다. 요새 최근에 뭐 과거에 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뭐 드라마도 있었고 최근에 뭐 펜트하우스라는 뭐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특권층들은 더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또 서민들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그런 그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 또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 계속 그 세습돼 갖고 이게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그 공정의 가치에 대한 갈구가 심하고 저도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그런 걸 좀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, 좀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겠다. 그게 국회의원이 가장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의원이 됐지만은 돌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, 사실은. 아까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또 다른 말 국회가 국회답게 이게 공자가 그 노노회가 안연편에서 얘기한 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신 자식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. 국회의 역할이 먼저죠. 국민의 대표기관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대표자이고 한 그 위치에서 어떤 의원들의 어떤 역할과 사명감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당으로서의 저 입장들 야당으로서 입장이 돼야 되지 국회의 입장 국민의 눈높이 생각하지 않고 여는 여 야는 야 이렇게 되면 그 순서가 전도돼 버린 거죠 사실은요. 그래서 좀 국회가 좀 국회답게 되는데 내가 좀 역할을 보여야겠다. 그래서 제가 늘 여야 협치, 대화, 타협들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. 국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기본 행정부 견제해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4선까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. 참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. 좀 더. 너무 고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저도 전형적인 소위 말하면 뭐 학생운동에 제가 주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갖고 여기까지 정치까지 했는데 지금 과거에 386, 그 다음에 486, 586, 지금 586, 50대 후반, 60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 대학 학번들 이 우리들이 과연 그 시대적 소명을 앞으로 더 감당해 나갈 어떤 그런 게 처지가 되는지 어떤 분들은 지금 과거의 386, 지금의 586들이 수구 정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한 도 있습니다.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국가를 혁신하고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그런 어떤 길을 터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당의 뭐 4, 5선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제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신데 이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런 이제 그런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토막을 갖고 계신데 그런 그 공정 정의 이런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장 그래도 현재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
가장 실현을 잘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. 뭐 그런 면에서 네, 뭐 이 지사의 어떤 그 지향하는 정치적 비전과 가치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같이 해온 거죠. 지금 30년 이상을 저희가 어쨌든 동지로 지내왔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스타일은 이재명하고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. 스타일이.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까. 완전히 다른데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야 어떻게 정성화하고 이재명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조합되고 하냐. 그 지금까지 같이 왔냐. 그런 신뢰. 이재명 지사도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신과 가치. 그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자기 몸을 던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해온 거죠, 사실. 네, 뭐 그런 방향을 향해서 이제 계속 정진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그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습니다. 그건 이제 당심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국민적인 어떤 성원도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1차 관문인 당내 경선,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갈 것인가. 그다음에 대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심의 바닷속으로 갈 때 어떤 게 승패에 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당선이라고 하는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변수 또 국민은 어떤 걸 요구하고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데 그럼 실제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거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실제 만약에 이제 뭐 전제는 그겁니다.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대선에서는 이재명 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또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나 진단이 있으실 텐데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소신 발언하시죠 뭐. 너무 그 광범위한 문제라 그런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당내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그 확고한 지지, 확고한 지지 기반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나 저는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민심의 바다 안에 당심이 있는 거지 이게 분리됐다고 보질 않거든요. 그래서 민심을 얻는 것들, 지금 민심을 얻는 것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 이미 뭐 인구가 1,370만입니다. 대한민국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도지사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. 그게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어느 단체장도 못했던 계곡 정비를 그 기득권들 있지 않습니까? 계곡에 불법으로 어쨌든 뭐 평상들 설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기득권이 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도 그걸 못했어요. 이 지사가 취임해 갖고 그냥 단번에 이건 불법인데 부당한 건데 왜 자리세 받냐 정리해라 하고 또 그런데 아무 불만이 거의 뭐 부작용이 없었습니다. 부작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. 그럼요.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천지 사태에 있어서 과감하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에 근거해 갖고 과감하게 어쨌든 방역 조치를 해 갖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상을 줬죠. 더군다나 성남시장 때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지역 상품권, 지역 화폐, 또 청년 배당 이런 정책적인 성과를 경기도에서 지금 또 실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정책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. 결국 다음 어떤 주자들도 여러 문제가 약간 코로나 위기는 저는 일상적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이 부동산 문제들,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, 그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지.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부동산도 결국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그 부의 양극화,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때문에 자산 가치가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, 사실은.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아파트 있는 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립니다.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소신이 전 이재명 지사는 상당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 어떤 대선 주자도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정책 능력들 또 그런 걸 또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준 분들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당원들도 대선에서 승리할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. 누굴 내보내야 우리 당의 후보로 우리 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가치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우리 국가를 갖다가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누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능력과 자질 누가 있는지 이걸 우리 당원들도 보지 않겠나.
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민심이 있고 그 민심에 소통이 되고 소구하는 당심이 있고 그럼 결국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후보로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유수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이낙연 전 총리 현 그 민주당 대표보다 어쨌든 단순 지지도로도 일단 이게 넘어섰습니다. 역전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 이제 언급하신 이른바 이제 친문, 뭐 그걸 세력이라고 하면 좀 거칠 수 있는데, 하여간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왜 그 진심으로 수용하는, 그러니까 열고 같은 페이스로 뭐 이렇게 이낙연 당대표, 이재명 경기도지사, 뭐 또 누가 김경수 뭐 경남도지사 있을 수 있습니다. 왜 이거는 왜 안 된다고 진단하십니까? 예, 저는 뭐 결정적이었던 게 2017년도 당내 경선할 때, 그 당시 이제 네 분이 나왔죠. 근데 우리 문 대통령님,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, 이재명, 그 다음에 최성 시장 이렇게 왔는데, 그 세 분 중에서 제일 앞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었고, 뭐 누구나 다 문 대통령, 저도 뭐 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당시에 당연히. 이 지사를 도와주긴 했지만은, 후보야 문 대통령이 되겠지. 이재명 본인도 마찬가지예요, 사실은요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다만 공추격자로서 앞에 선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좀 조금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 같은 당에서 너무 거칠게 공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. 예.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뭐 과거에 박근혜,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는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닌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 지지자들 중에서는 또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참 그런 뭐라고 할까 그 비극적인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트라우마. 저도 사실 그렇고요, 사실요.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의 어떤 최고 지도자 될 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. 그 면에서 이 지사가 좀 과하게 공격하지 않냐. 그러면서 또 지지자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. 과거 우리 상처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됐고요.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요. 우리 이 지사께서는 그때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? 몇 번 사과를 했죠. 이 지사 사과라고. 근데 거기에다가 더한 게 사과의 진정성을 수용을 아직은 안 해주고 있는 분위기라. 그래서 이해하시라 보는데 그게 또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증폭되고, 그래서 됐는데 또 그리고 뭐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이제 개인적인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,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플러스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됐지만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결국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이 지사를 제가 한 33년 됐거든요. 이재명 지사하고 안 지가 33년 되고 거의 뭐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이 지사의 진면목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그의 진정성을 조금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 지지자분들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지사의 진정성,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본선 경쟁력,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표현되는 친문에게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다. 그리고 저는 뭐 그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이재명 중에 장점이 그래도 의리가 있거든요. 신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다. 그리고 우리 전임 대통령으로 같은 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그분 잘 모시고 그 성과를 계승하고 우리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쭉 일관된 민주당의 가치, 이 가치를 계승할 그런 의지, 또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, 전요. 말씀 아주 진솔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신 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정성호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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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밀어주기로 했잖아요. 이것도 나가도 돼. 김종필 TV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